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항로 개척이죠. 아까 보니까 그 여름 석 달 그리고 조금 쇠빙선을 대동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전후로 한 달 정도. 그럼 그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쇠빙선 없이도 다닐 수 있다고 뜻입니까? 예, 한 4개월 정도는 쇠빙선 없이도 다닐 수는 있고요. 예, 아마 러시아에서 제도적으로 쇠빙선을 붙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물리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쇠빙선이 필요하긴 하겠죠. 인도선 같은 개념으로. 예, 선도하는 네네. 의미로. 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유럽까지 가는 거리나 비용이나 시간이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쇠빙선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에는 만약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라면 물론 중간에 기차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적하고 유럽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저기 남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한 요소는 항로가 잘 개발이 안 돼 있고 좀 잘 모르고 예, 수심도 좀 얕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인도 좀 불확실하고 항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제 정세 러시아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 영해를 지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북동항로 가는 수역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해거나 이이지라서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고. 경제 수역, 이제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럼 거기 지나가는 거 거기서 뭘 잡는 거 말고 지나가는 것도 거기 통제를 받아요? 국제법적으로는 뭐 이이지는 당연하고요. 영해도 그 무해 통항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 통과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빙이 열거나 열악한 데는 연안국이 좀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요. 더 위해 주겠다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쇠빙선도 자국 쇠빙선을 앞장 세워서 운항을 해라 뭐 이런. 그런데 문제는 쇠빙선 비용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국제 제재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전기 항로를 개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걸 합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제재를 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파악하고 있기는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요 자회사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갈 일은 없는 선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당해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네,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적 선사인 코스코는 현재 북극항로를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중소 선사가 있습니다. 윤요 시핑이라든지 하이제라든지 이 시핑들은 조그만 회사고 사실 대미나 유럽 쪽에 그 경제 제재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측하고 그런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 지금 러시아 쪽에 쇠빙선 에스코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유운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항로라고 하는 게 특성이 초기에 선점을 하면 나중에 진입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를 계속 항로를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열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때요? 먼저 운항한 경험을 통해서 뭐 운항 경험, 노하우,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운항상의 안정감, 뭐 효율성 이런 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주들한테 더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쨌든 부산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요 한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그쪽 지나가 본 일이 없나 보죠? 그 항로를 전체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해서 운항한 적은 없고요.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해서 이게 뭐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을 러시아하고 우리 항만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들이 5번 정도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냥 그거는 북극 항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 항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겹치는 북극 거. 항로를 일부를 운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 유럽으로 가는 진정한 의미의 북극 항로를 실제 가본 일은 아직 한 번도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테이너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뭘로는 가봤어요? 탐험선으로? 그 딴 과거 걸로 뭐 5차례 가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북극 항로 추진 본부장입니다. 과거 5차례 저희가 그 운항을 한 적은 있는데 유럽까지? 유럽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유럽 근처에 야말 반도라고 있습니다. 야말 그 반도.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싣고 국내에서 갔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까지 간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 그렇게 멀지 않다. 유럽까지. 예, 그렇습니다. 야말 반도가 있어요.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탐험한다 생각하고 잘 좀 연구하든 하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호기심인데 8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부산항 신항 7부도 1개소가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왜 감이 잘 안 와서? 야외에는 사람이 없죠.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는 그 항만 내에 있는 크레인이나 운송 장비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게 자동화입니다. 대신에 전체 컨트롤 센터에서 다 크레인을 보고?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화고요.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와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작동까지도 그 저희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동화로 지금 나가는 지금은 겁니다. 자동화라기보다는 무인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동화, 다음은 인공지능화. 아까 그 얘기 중에 북극 항로에 쇄병선 임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회사의 자회사, 손자 회사를 통해서 하면 제재는 손자 회사 정도에 끊기고, 그거는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안 가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현재 러시아 쪽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로사톰이라는 그 러시아 원자력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인데 거기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원칙적으로는 세빙선을 붙여야 되지만 여름에 그 유빙이 없거나 안전한 항로일 때는 세빙선을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됐을 때 중국 선박들은 세빙선 에스코트 없이 다니거나 혹여 에스코트를 할 경우에 그 말씀하신 작은 중소선사들은 별도의 어떤 그 지불 방법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로 슬쩍 주고 뭐 이러나요? 모르게. 아무래도 위안화 결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서 여름 한철이라도 좀 시범 항로라도 개척해서 어쨌든 자료 데이터 축적은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철에는 쇄빙선을 안 붙이고 운항을 하게 해줬단 말이죠. 뭐 똑같은 조건을 저희들도 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도 중요하겠네요. 지금 그 북극 항로 중에 소위 북동 항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왼쪽이 북동 항로.
거기 말고 소위 북서항로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가는 알래스카를 지나서 네,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거죠. 연안을 통해서 가는 그쪽은 별로 사업성이 떨어지나 보죠. 바다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북동 항로보다.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은 이제 그쪽도 그렇게 전체를 운항을 해본 네. 사례가 없습니다. 네. 15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 아까 저기 PPT 발표도 있었는데, 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 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 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 이거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님 그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제가 한 17억 불, 8억 불은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냐는데 제발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수출을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국내 수급도 뭐 국내 또 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네.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네.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양식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2,700헥타르, 금년에 626헥타르, 3,300헥타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 시설이 경기만까지 올라왔던데 지금 서해안 상당히 많이 올라 북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중일이 대부분입니다. 일본도 해요.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김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아닌가요? 저희들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 수산실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에 약 2억 1천만 불 정도 미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약 2억 불 정도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1차 산업인데 왜 이게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네,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우리나라 김이 갑자기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K-팝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죠. 특히 캐대원 같은 경우에 김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김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식용으로 이렇게 스낵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낮은 인건비에 뭐 낮은 지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산 원가는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많고 뭐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지명도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 말고는 생산 원가에서는 크게 우리가 많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품질이 좀 다른가요? 예, 품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단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김 종자보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 자체가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조금 품종 때문에 예, 품종도 그렇고 또 수질이라든가 생산 여건 자체가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일단은 우리가 유리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네, 아무래도 그 어장을 그쪽에서 그 때문에 고기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어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잡는 사람도 나도 이해관계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대요. 실제 그쪽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뭐 이해관계인이긴 합니다. 아, 뭐 한두 번이라도 왔다 간 기억이 이게 기록이 조업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장을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던데 그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여기저기 그래서 아주 기록 남겨놓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특히 해상풍력은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데 거기 나도 거기서 고기 잡았었다 한때 조기도 잡았었다 오징어도 잡았었다 이러면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제 주장은 하는데 저희들 이제 다 조업 실적, 위판 실적으로 그거를 위판 실적. 입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어떠세요? 이게 해상풍력은 소위 고정식 바다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 고정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깊어지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 연안에 고기잡이나 아니면 어로 행위로 그 먹고 살던 또는 뭐 어쨌든 수입을 얻던 사람들과 합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고 하죠. 주로 어민들하고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절차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뭐 많이 절차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어민과의 이 상생 모델을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뭐 예를 들면 이익공유 방안을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놓고 각자 상황에 맞는 거를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공론화된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어서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의견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연안어업 종사자겠죠? 제일 이해관계가 큰 어민은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그 근처에서 선착장에서 배 세웠다가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많을 거고요. 거기는 어떤 그런 경우 그 인근에 생계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어떤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일부 같이 공유하는 게 저 신한 모델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으니까요. 수협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면 네. 그런 시스템 구축이 근데 여기서 하나 가능하도록.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그 일정의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게 마치 그 지분권처럼 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언젠가 해상풍력을 개발할 때 거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좀 권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배당받을 권리든 뭘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서울로 이사가 버렸다. 근데 누군가 그 동네 새로 이사를 왔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든 그 귀촌 귀농을 좀 권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 그 중에 일부를 잃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기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횡하니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째로. 그 두 번째는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기를 못 잡는다.
그 저기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낚시하기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면 고기는 좀 모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풍력 발전 단지에는 낚시업이 상당히 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업을 겸해서 하는 모델을 그 방향을 이제 네.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낚시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예, 계속 늘고 근데 있습니다.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근데 해상 풍력 단지에 고기만 잘 잡히면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든 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 사업으로 하나 좀 편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낚시를 포함해서 어쨌든 어업과의 양식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또 적극적으로 하나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양 사고 관련해서 저번에 뭐 매우 불행한 일인데 그 갯벌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해경 대원이 들어갔다가 예, 영파 그 출소. 친구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자기 거 하나밖에 없고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예, 예. 그 대신 벗어주고 사망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예. 이게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기 선상에서는 구명조끼 입고 예. 또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은 그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갔다가 그 벗어준 거죠. 예, 그 벗어준 사람이. 거거든요. 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를 들면 낚시배 타고 가면 낚시배 위에서는 당연히 구명조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지적대로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바다 낚시는 구명조끼를 다 입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 낚시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갯바위를에서는 잘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끄러져 떨어지면 이제 예. 익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안전 의식의 문제인데 요새 제가 매일 이 사고를 보고를 봤는데 매 똑같아요. 축사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떨어져 죽었다. 이거 한 3, 4일에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축사에서 떨어졌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어디 계구부에서 떨어졌다. 매 똑같아요. 해난 사고 나면 구명조끼 없어서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당연히 설마 내가 뭐 그럴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는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는 해경이 좀 엄정하게 단속을 좀 해서 예. 딱지라도 좀 철저하게 떼고 예, 예. 선주한테 책임도 묻고 예. 좀 그런 거라도 해서 이런 안전장구 미비로 사망하는 사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원래 경찰은 2인 1조로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경찰 해경은 혼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다 했나요? 예,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아, 있고요. 예. 이제는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 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예. 밀수 예방도, 밀수 단속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 좀 쉬워요?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다만 최근에도 이제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 경찰은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뭐 입출항이나 예. 뭐 운항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감시해요?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 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경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TOD는 엔진의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체크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돼 예, 있고요.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에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데 경찰 내가 보기 해경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 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거를. 예. 근데 해경은 그건 준비는 지금까지 안 했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위성을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부처 사업으로.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 다부처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이면 있습니다. 26년부터. 예, 26년부터.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 그러는데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좀 시간은 좀 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위성 사진을 사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 예. 그리고 꼭 사는 것만 해요. 우리 저 군 위성도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이상한데. 그거는 총리실에서 좀 챙겨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담 인력은 몇 명 있어요? 지금 위성센터 인력은 한 44명 정도?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아니 그 부처 위성 무슨 센터인지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그 27년쯤이면 준공을 해서 그 가동을 할 내가 지금 예정-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자료를 2년 분석해서 전에 저희가 해서? 기술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있다.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주로는 위성이라는 게 연습 중이다.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처음 해서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알겠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운항 단속 잘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 그 차량도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VTS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배를 보면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도 이제 왔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것도 그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불법 버선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전재수 장관한테 내가 국무회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제 대응 방식을 주로는 이제는 퇴거, 저지 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 납포해라고 그때 예. 지시했는데 지금 예, 예. 어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 지금 56척을 납포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도 질서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가 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경계 넘어와 가지고 불법 조업하는 거 사실 잡으려면 저항도 심하고 예, 우리가 단속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이제 단속 전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법 어선들은 이제 쇠창살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지금 뭐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저 무기 요새 충격 그 들이받는 그런 어선 저기 뭐야 그 단속 정도 있잖아요. 예, 예, 단속 전담 함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못 됐잖아요. 그거 아직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예, 쇠창살 만들고 예, 예. 그다음에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장비라고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준해 가서 쏘게 되면 좀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예, 예, 인명 손상은 안 생기게 예, 예, 통제 시스템을 예, 공격을 해서 예, 예, 예. 어쨌든 이거를 한국 그 저기 저 해역에 들어가 가지고 불법 조업하면은